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좀 다르죠. 원래 침실에 자그마한 책장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책이 점점 많이 쌓여버려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서재 겸 작업실을 한번 꾸려봤어요. 싹 정리하고 공간 분리를 하니까 책 읽거나 편집할 때 훨씬 집중이 잘 돼요. 저는 가끔 무기력해지거나 일상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마음 먹고 청소나 정리를 한 번씩 싹 하는 편이에요. 시작하기까지가 매우 귀찮고 어렵지만 그걸 이겨내고서 주변 환경을 내가 보기에 편한 정도로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면 심란했던 마음도 같이 정돈되면서 확실히 리프레시도 되고 의욕도 조금 더 생기고 집중력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태어난 저의 작업실 겸 서재입니다. 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책 추천 컨텐츠를 들고 왔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책 추천 영상을 처음 만들어 올렸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상반기 동안 읽은 책 중 좋았던 것들을 우리 밍들레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읽은 책 중 좋았던 것들을 가만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삶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책 큐레이션은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 6권의 시, 소설, 에세이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첫 번째 소개할 책은 시인 류시화 님이 엮은 잠언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입니다.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은 다양한 이들의 고백록이나 기도문을 모아 엮은 책이에요. 제가 아직 문학 초보라 특히 시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인데 이건 평상시에 시를 자주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편안한 흐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인디언에서 수녀, 랍비, 시인, 거린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친 다양한 개인들의 살아온 이야기와 그들만의 통찰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삶의 방식, 태도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시 몇 편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너무 선한 체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말들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말한 진실이 왜곡되어 바보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너 자신은 그것을 참고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너의 전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히고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걸 걸고 내기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잃은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고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내 가슴과 어깨와 머리가 널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해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만일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너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되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만일이라는 시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읽고 나면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거듭나기 참 빡세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생이라는 게 항상 순탄할 수는 없잖아요. 늘 굴곡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언젠가 또 제 인생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기? 시련과 고난이 닥치는 시기가 온다면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자세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나로서 바로 서서 단단하고 초연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내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해줄 사람, 내가 읽어주는 시와 짧은 글들을 들어줄 사람, 내 숨결을 냄새 맡고 내게 얘기해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나를 두 팔로 껴안고 이불을 잡아당겨줄 사람, 등을 문질러주고 얼굴에 입 맞춰줄 사람, 잘 자라는 인사와 잘 잤느냐는 인사를 나눌 사람,
아침에 내 꿈에 대해 묻고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줄 사람. 내 이마를 만지고 내 다리를 휘감아줄 사람. 편안한 잠 끝에 나를 깨워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람. 잠언시. 세상의 소란함과 서두름 속에서 너의 평온을 잃지 말라. 침묵 속에 어떤 평화가 있는지 기억하라.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지루하고 무지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들어주라.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으므로 소란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피하라. 그들은 정신에 방해가 될 뿐이니까. 만일 너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면 너는 무의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세상에는 너보다 낫고 너보다 못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 내가 세운 계획뿐만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라.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일에 열정을 쏟으라.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재산이므로. 세상의 속임수에 조심하되 그것이 너를 장님으로 만들어 무엇이 덕인가를 못 보게 하지는 말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모든 곳에서 삶은 영웅주의로 가득하다.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이 되도록 힘쓰라. 특히 사랑을 꾸미지 말고 사랑에 냉소적이지도 말라. 왜냐하면 모든 무미건조하고 덧없는 것들 속에서 사랑은 풀잎처럼 영원한 것이니까. 나이든 사람의 조언을 친절히 받아들이고 젊은이들의 말에 기품을 갖고 따르라. 갑작스런 불행에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정신의 힘을 키우라. 하지만 상상의 고통들로 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말라. 두려움은 피로와 외로움 속에서 나온다. 건강에 조심하되 무엇보다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너는 우주의 자식이다. 그 점에선 나무와 별들과 다르지 않다. 넌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 너의 일과 계획이 무엇일지라도 인생의 소란함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너의 영혼을 평화롭게 유지하라. 부끄럽고 힘들고 깨어진 꿈들 속에서도 아직 아름다운 세상이다. 즐겁게 살라. 행복하려고 노력하라. 읽어드린 것들 말고도 좋은 시가 정말 많아요. 자기 전에 씻고 딱 누워서 이 시집 두세 편씩 읽으면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이라 속 시끄러웠던 날에도 정갈하고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위로와 감동, 지혜를 주는 작은 쉼터 같은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양귀자 작가님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모순 이후 세 번째로 읽게 된 양귀자 작가님 작품이에요. 앞에 두 작품으로 작가님의 엄청난 문장력, 필력은 이미 알고 있어서 올해 첫 책으로 이 책을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정말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작가님이 서울살이를 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조명을 비추어 그려낸 인물소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칠 법한 사소한 사연들을 저자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을 통해 주목하게 되는데요. 동네 김밥 아주머니, 야채 아저씨, 전기수리공과 같이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자신만의 방식대로 삶을 꾸려나가는 이야기를 엿볼 수도 있고 또 이야기 그 자체로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짧은 단편으로 간결하고 담백하게 그려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유쾌하게 웃음 짓게 될 때도 있고 여운이 길게 남을 때도 있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나 제도 속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몹시 즐겁다. 우선은 그들이 주는 신선함이 즐겁고 두 번째는 내 인물소설의 목록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으니 다시 즐겁다. 알고 보면 그렇게 사는 일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 지독한 인생살이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축시키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일은 위험한 시도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킨다. 우리는 미리 타협하고 미리 우울해한다. 여기 덜 위축당하고 덜 세뇌당한 사람들 몇이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울해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아도 좋았던 사람들. 아찔한 파격이나 과격한 탈선은 전혀 없이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꾸려나가는 사람들. 나는 그들의 이름을 호명한다. 이 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소개 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표지 뒷면에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 중에 저는 김대호 씨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회사원인 김대호 씨는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는 느린 성향의 사람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하기는 하지만 덤벙거리거나 실수하지 않고 잔깨 없이 진득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그를 겉으로는 매번 놀리면서도
내심 아끼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느리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는 편이라 늘 발전과 안정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느리더라도 나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꾸준함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저에게 김대호 씨 이야기와 짧은 이 문장이 적잖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행복한 일인 것이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핑핑 돌아가는 혼 빠진 세상에서는. 좋아서 수집한 문장과 페이지 조금씩 더 읽어드리고 이 책 소개는 마치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면 참말이지 연약한 목숨 내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먼저 헤아려주고 먼저 아파해주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환한 햇살이 되는 어떤 것. 모든 살아있는 것은 가치와는 상관없이 정을 쌓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는 법이었다. 나는 내 의사와는 반대로 정을 끊어야 하고 나누던 마음을 돌려받아야 할 때의 괴로움을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사람마다 그 정도나 속도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에 달아지고 조금씩 더 뻔뻔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순수를 되찾고 싶어하는, 순수에 전염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이 페이지도 너무 공감돼서 인덱스를 붙여뒀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전염되고 싶다. 세상에 닳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달아지는다. 조금은 더 이 세상을 향해 수줍음을 지니고 싶은데도 더욱더 두터워지는다. 그 옛날 밑줄 그으며 읽었던 책이 말해주는 대로 살고 싶은데도 시침이 뚝대고 있는다. 이처럼 온통 못마땅하기만 한 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염되고 싶다. 내가 나를 변명하며 사는 시간이 아니기 위해서. 지나간 순간의 한 장면을 뭉개지 못하고 늘 과거의 강물만 흘려보내고 있는 내가 아니기 위해서. 각각의 인물의 이야기가 단편으로 실려 있어서 짧은 호흡으로 편하게 읽기 좋은 책이에요. 챙겨다니면서 길게 집중하기 어려울 때나 이동 시간에 읽기 좋고요. 어렵지 않게 막힘없이 잘 읽히는 책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소설입니다. 명작이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제목에서도 살짝 느낄 수 있듯 삶의 모순을 주제의식으로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연애소설이면서 역사적 사건에 기반을 둔 철학소설이기도 하거든요. 첫 장을 펼치자마자 니체의 영원회기설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인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펼쳤다가 흠칫 당혹스러워지는 책인 것 같아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의 체코 프라하가 배경이고요.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츠 이렇게 총 4명의 남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삶의 무게와 획일성으로부터 벗어나 가볍고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는 외과의사 토마시 앞에 진지한 삶의 자세로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시골 종업원 출신의 여성 테레자가 나타납니다. 토마시는 테레자에게 진지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이 여자 저 여자를 전전하는 가벼운 만남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이로 인해 토마시와의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테레자는 지속적으로 고통받습니다. 또 토마시의 수많은 내연녀 중 한 명인 사비나라는 인물도 등장하는데요. 사비나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정치적,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누구보다도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비나의 애인이자 그녀를 숭배하는 대학 교수 프란츠까지 이렇게 대조적인 태도를 가진 4명의 주인공을 통해 가벼움과 무거움, 자유와 책임, 육체와 영혼 등 모순되고 이중적인 사랑의 본질을 엿볼 수 있어요. 각각의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인물과 비슷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물에게 가장 공감되고 이입되는지 비교하고 생각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테레자와 프란츠가 서로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인 건가 싶더라고요. 상대의 다른 점에 이끌려서 사랑했다가도 또 그 다른 점 때문에 고통받는 이 모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핵심적인 부분과 좋았던 문장들 읽어드릴게요.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란 뭔가 가벼운 것,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 무엇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이런 것이어야만 한다고 상상한다. 젊은 시절 삶의 악보는 첫 소절에 불과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작곡하고 모티프를 교환할 수도 있지만 보다 원숙한 나이에 만난 사람들의 악보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하나하나의 단어나 물건은 각자의 악보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마련이다.
당신 힘을 가끔 내게 쓰지 않는 이유가 뭐야?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녀의 드라마는 무거움의 드라마가 아니라 가벼움의 드라마였다. 그녀를 짓눌렀던 것은 짐이 아니라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다. 사랑은 은유로 시작된다. 달리 말하자면 한 여자가 언어를 통해 우리의 시적 기억에 아로새겨지는 순간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란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욕망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요구 없이 타인에게 다가가 단지 그의 존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슬픔은 우리가 종착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비틀며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가벼운 삶과 무거운 삶, 자유와 책임,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늘 이러한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방황하곤 하는데요. 삶의 허무와 중요성, 그 모순에 대해 고찰하는 이 책은 삶의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갈팡질팡 헤매고 방황하는 청춘에게 인생은 원래 덧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저도 늘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면서 가치 판단을 하려는 습관이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은데 이 책은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다시 읽게 되면 저의 느낌과 감상이 지금과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책은 머리가 더 큰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읽어보고 싶어요. 다음은 캐럴라인 랩의 명랑한 은둔자라는 에세이입니다. 책 표지 뒤쪽에 실린 김소연 시인의 추천사에 강한 끌림을 느껴서 읽게 됐어요. 캐럴라인은 내 친구 같고 내 자신 같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 같다. 당신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수줍음이 많고 가족에 대해 불가해한 죄책감이 어렴풋이 있고 우정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특히나 좋아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과 과잉된 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까지 반기와 고투를 반복해왔다면 가끔은 자신이 정말로 미친 것은 아닐까 흠칫 놀라고 평범함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의 자기 경험을 겹쳐두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자신이 명랑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있다면 이토록 명랑한 사람의 마지막 저서 속에서 나는 실컷 웃었다. 웃고 나서야 알았다. 캐럴라인에게 내가 강렬한 우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인생은 그 자체로 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책의 제목과 이 추천사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내향형 인간에게 정말 큰 공감과 위로를 주는 에세이예요.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아서 편안하게 읽기 좋았습니다. 혼자 있는다는 것. 그 모든 다양한 형태는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고독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돌볼 의욕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달래고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평생 내 머리카락을 당연시하고 산 것과 비슷하게 거의 평생 수줍음과 함께 살아왔다. 성격의 신들은 나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끝난 이야기다. 나는 늘 남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내 수줍음을 나라는 사람의 핵심적이고 변치 않는 속성으로 이해해주기를 기대했다. 쟤 다그치지 마. 수줍음이 많아서 그래 하고 내가 새로 사귄 친구나 애인에게 엄청 적극적으로 굴거나 감정을 한껏 드러내지 않더라도 상대가 그 사실을 언짢게 여기진 않기를 기대한다. 쟤한테 시간을 줘. 그러면 쟤도 차차 풀어질 거야 하고. 나는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활의 속도와 리듬에서 사치스러운 안도감 같은 걸 느꼈다. 고독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두고 즐길 때 가장 흡족하고 가장 유익하다. 적절한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삶이 약간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수록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더 쉬워진다는 신화를 믿으며 자라는데 나이 드는 부모의 모습만큼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것은 많지 않다. 실제로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잃은 것이 많아진다. 점점 더 크고 버거운 과제가 나타난다. 실수를 되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부모의 죽음을 생각해보는 일이 겁나는 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모님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우리의 순수의 시대 중 후반부의 한 단계도 끝난다. 그분들이 언제까지나 거기 계시진 않을 것이다. 우리 삶이 더 간단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화는 사랑이나 욕구나 애정과 마찬가지로 인간사라는 복잡한 스튜의 한 부분이다. 해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재료이지만 레시피에서 아예 빼버릴 수는 없다. 침묵도 비록 조용한 방식일지언정 덜 파괴적이진 않은 방식으로 이미 관계를 좀먹었다. 상처는 간신히 봉합되었을 뿐 치유된 것은 아니다. 나는 싸움을 잘 고르는 것 못지않게 대상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와 정신적으로 치고받을 의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화내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관련된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괴로운 시기를 견뎌보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분노라는 동전의 뒷면은 친밀함일 때가 많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겁나면서도 때로 가치 있는 일인 것은 그 때문이리라.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열정과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능력들에서 비롯한 미적 기쁨, 안에서 나와 밖으로 드러난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해방의 정의라고 나는 믿는다. 책의 목차는 홀로, 함께, 떠나보냄, 바깥, 안 이렇게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 순서의 흐름이 아닌 특정 키워드에 따라 배치된 구조가 흥미로웠어요. 내향형 인간이 가지는 수많은 삶의 고찰에 대해 공감하기도 하고 살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면 어땠을까 상상해보기도 하고 작가의 시선에서 통찰을 얻기도 했습니다. 에세이 읽으면서 실제로 울고 웃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내 성향, 마음과 통하는 그를 만난다는 건 정말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내면으로 흐르는 에너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다음은 임경선 작가님의 태도에 관하여. 직관적인 제목이죠. 부제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이에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가 가장 신뢰하는 5개의 핵심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 이렇게 5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읽으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태도는 무엇인지 스스로 기준을 세워보기도 하고 배워서 체득하고 싶은 삶의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과거에 내게 필요했던 가치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지 비교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몇 살이 되었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 노력이라는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간단히 결론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대신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또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잃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수준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나한테는 이것이 최선이야 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용기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동을 일으킨 다음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에서 선만 긋는 것과는 다르다. 확고한 생각이나 단단한 가치관이 되어주는 것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체득된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지만 사실상 행동이 생각을 예민하게 가다듬고 정리해준다. 만일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며 또 하나의 인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옵션이라고 착각하고 제멋대로 상상하던 나는 뭐랄까. 내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대안의 삶에 멋대로 싸움을 붙인 후 알아서 지고 있었다. 대안의 인생, 그런 건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다. 행여 있더라도 분명히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저쪽 인생의 나도 똑같이 이쪽 인생의 나를 시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연애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 이래로 나의 존재가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긍정을 받는 유일한 경험일지도 모른다. 더불어 나밖에 모르던 내가 타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다.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손해본다고 해도 상처받는다고 해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해두어야 할 것 같다.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열정적으로 잘 반하는 것 같다. 그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안에서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하는 에너지가 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우선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에서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는 진실함, 상대한테는 관대함인 것 같다. 사랑하면 상대 앞에서 자신 있게 무력해질 수가 있다. 사랑이냐 현실이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개개인의 자유다.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도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사랑파냐 현실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쁜 것은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가치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색한 것은 여태 그 나이가 되도록 자기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의 욕망에 무지하다 보니 그 어느 것도 우선순위가 모호해질 수밖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알려면 평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주변에 휘둘리다 보면 정작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제법 잘하는 일을 경시하는 것은 의외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내가 아직은 잘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까지가 그리 만만치 않다. 그럴 때 해야 하는 일로 기초 체력 다지기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제법 잘하는 일로 능력치를 올리고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일과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하게 되었을 때 충족감을 느끼려면 그 일은 내가 제법 잘하는 일이어야 지속 가능해지니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한간에서는 예찬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나른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규율이 바탕이 된 일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누리는 여유가 아닐까?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내가 나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을 필요로 한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입하는 기분은 생생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실감을 안겨준다. 그렇게 조금씩 걸어나가는 일, 건전한 욕심을 잃지 않는 일은 무척 소중하다. 결국 열심히 한 것들만이 끝까지 남는다. 여전히 변하지 않을, 혹은 앞으로 변하게 될 나의 삶의 태도와 가치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해준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주변 친구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 마지막은 남인숙 작가님의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입니다. 지난 What's in my bag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실제로 20년 전에 출간된 책이어서 사실 제목과 부제가 약간 예스럽기도 하고 파격적인 표현이라 사람에 따라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더라고요.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는 속물이에요. 여러분은 속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속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책에서의 속물은 인생의 중요하고 복잡한 선택의 상황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에게 득이 되는 방향, 후회가 적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성향을 일컫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20대 여성들에게 현명한 자기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에요. 가까운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재밌게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20대는 순수를 강요받는 시기다. 이 같은 대세의 수능에 살면서 20대를 우왕좌왕 보내다가는 30이 될 무렵 남들과 같은 속도로 현실에 슬슬 눈을 뜨기 시작해 남은 평생을 진짜 속물로 살게 된다. 일찌감치 속물이 되면 30대 이후에는 그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우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이다. 현실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 상보적인 것이다. 자신을 가장 잘 대접하는 비결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남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대하는 태도가 실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반영이다. 아무리 정보가 넘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여전히 책을 열심히 본다. 왜냐하면 책은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라기보다 아는 것의 이면을 알기 위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은 정보보다는 깨달음을 주는 도구인 셈이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보보다 지혜가 더 절실하다.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고 보이는 만큼만 생각하고 생각하는 만큼만 누릴 수 있다. 20대는 아직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일단 책을 읽고 세상 보는 눈을 넓혀두어야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게 되고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한 가지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데도 정성을 쏟을 줄 안다. 정성도 습관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온 정성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만이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 정성만이 그 대상에 대한 정보와 그 대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그 대상이 나아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고급한 취향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줄 알고 지혜로워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자들은 무능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괜찮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많이 갖게 된다. 조금 더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 20대에 일찍 깨달으면 좋을 삶의 요소들을 이야기해주는 책이라 저는 아주 유용하게 잘 읽었습니다. 되게 실질적인 지침서 같은 느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상반기 동안 읽은 책 중 인생의 이야기,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을 소개해봤어요. 즐겁게 보셨나요? 나만의 시선,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같은 20대 청춘을 보내고 있는 밍들레 분들이 성장의 과정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책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감상평이나 의견 저한테도 꼭 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읽어보고 싶은 책이 생겼다면 그게 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실 만한 다른 책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꼭 읽어볼게요. 이렇게 우리 밍들레 여러분과 또 한 번의 공감대를 쌓아보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서 오랜만에 준비한 책 추천 영상이라 좀 떨리네요.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